도대체 누가 누구 걸 훔쳤다는 건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은 꽤 들어봤거든요. 김치가 중국 거라는 둥, 한복이 조선족 옷이라는 둥,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고 그게 제 가슴을 오래 짓누르더군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바느질을 마무리하고 라디오를 켜놓은 채 따끈한 국물 한 그릇에 밥을 말아 한 숟갈 먹으려는 찰나였어요. 방송에서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1위라는 단어가 들리더니 낯익은 단어가 이어졌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미국 애니메이션. 그제야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죠. K-팝 애니메이션 1위? 순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라디오 속 진행자가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1위. 주인공은 K-팝 걸그룹, 무속 신앙과 도깨비, 김밥, 국밥, 한의원까지 한국 문화가 풍성하게 녹아있는 미국 애니메이션입니다. 정확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쁜지 눈물까지 고이더군요. 왜였을까요? 아마도 그건 제가 지난 40년 가까이 K-팝 의상과 한복 디자인, 그리고 무대 의상 보조 같은 일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젊었을 땐 텔레비전 뒤에서 아이돌 무대 옷에 매무새를 다듬었고, 나이 들어서는 신인 기획사에서 소규모 무대 의상 제작을 도와줬습니다. 지금은 중랑구 골목 끝에 조그마한 작업실을 내고 특별한 날에만 제자들이 찾아오죠. 그러니 그런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말이 남 얘기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화를 보기도 전인데 괜히 뿌듯하고 나도 뭔가에 조금은 보탬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참 이상한 감정이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으로 그 애니메이션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앉아 영화를 봤어요. 걸그룹 멤버들이 김밥을 먹고 도깨비가 나타나고 저승사자와 한의원이 나오고 남산타워가 화면 가득 비춰지는데 저는 몇 번이나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우리 얘긴데? 그런데요. 그렇게 좋았던 감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인터넷에 올라온 반응들을 찾아보다가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한국이 중국 문화를 또 훔쳤다. 한약은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왜 한국 것이냐고 우기냐. 호랑이는 중국 전설에서 비롯된 건데 한국 애니에 왜 나오냐. 별의별 댓글이 다 있었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나더군요. 그리곤 다시 화가 났고 그러다 금세 허무해졌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까? 왜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낸 걸 두고 도둑질이라 하는 걸까? 그리고 왜 그런 말에 제가 이토록 가슴이 아픈 걸까?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글로벌 1위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제 가슴이 뛰는 걸까요? 그 감정은 분명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따른 수많은 비난 댓글을 본 순간 그 기쁨이 한순간에 주저앉는 걸 느꼈어요.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건가? 정말 우리가 남의 걸 훔친 건가? 그런 의심이 조용히 제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5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해외 콘텐츠를 챙겨보는 일도 인터넷 댓글을 읽는 일도 점점 줄이게 되었어요. 눈도 침침하고 마음도 예전 같지 않으니 자연스레 멀어지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단지 영화 한 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지켜왔는가에 대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우리가 도둑이라고? 그 말이 자꾸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제자 한 명이 찾아와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결국 마음 깊은 곳에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정아, 그 영화에 나오는 매듭, 그거 말이지. 내가 가르쳐준 방식이랑 똑같더라. 넌 기억하니? 그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선생님, 그거 그대로 쓴 거 맞아요.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의 머리끈 매듭도, 무대 뒤에서 옷 정리하는 장면도요. 선생님 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다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 누군가가 그걸 또 세상에 전한 것. 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값진 일인가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비난과 의심이 아닌 사실과 자부심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보기로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고 우리가 만들어온 문화이고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가치입니다. 그걸 훔쳤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지켜온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애니메이션 속 장면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단순히 잘 만든 영화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내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무대에 서는 소녀들. 고된 하루 끝에 국밥 한 그릇으로 속을 달래는 모습. 말없이 서로의 등을 토닥이는 장면들. 전부 다 제가 K-팝 현장에서 봐왔던 아이돌들의 일상이었고 그걸 뒷바라지하던 우리 스태프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상상력의 산물이라고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상상력도 결국 어떤 이의 기억과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는 분명 누군가가 한국이라는 땅에서 보고 듣고 겪었던 이야기에서 출발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작품을 두고 문화 도둑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들었던 무대 의상, 제 머리에서 짜낸 무대 컨셉, 제 가게에 찾아와 한복을 처음 입고 어색해하던 신인 연습생들의 얼굴,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생생해서 그걸 보고도 훔친 것이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누군가의 말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애니메이션이나 K-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저처럼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일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화라는 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누가 만든 것인지, 누가 먼저였는지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스스로의 것을 충분히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제 인생 대부분을 한국의 문화 현장, 그 중에서도 K-팝과 관련된 작고 보잘것없는 일터에서 보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무대 의상을 새벽까지 손보며 살았고 누군가는 그 옷을 입고 전 세계 팬들의 환호를 받았죠. 그게 기분 나쁘지도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진 않지만 무언가 큰 흐름에 조용히 한 줄기 빛으로라도 보탬이 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번 논란을 겪으며 저는 처음으로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성껏 키워온 것들을 드디어 세계가 알아보기 시작한 걸까요? 물론 그 경계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한약이나 매듭 같은 소재들을 두고 중국에서 먼저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 동양 의복 관련 서적을 보더라도 한중일의 전통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문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단 하나라도 우리 손으로 지켜낸 것이 있다면 그건 도둑질이 아니라 전통의 계승 아닐까요? 그 문화가 우리의 손에서 지금 이 시대의 감각으로 되살아났다면 그것은 도용이 아니라 창조 아닐까요? 이 질문이 너무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그저 한 편의 영화, 한 장면의 논란으로 흘려보내기엔 너무도 중요하고 또 너무도 아픈 문제니까요. 저는 요즘도 가끔씩 K-팝 의상을 만들던 시절의 사진들을 꺼내봅니다. 당시엔 그렇게 정신없이 바느질하고 다림질하고 실밥을 자르던 날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하나하나가 보물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그 시절을 다시 살라고 하면 체력상 못하겠지만 그 시간을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제게 우리는 도둑이다라는 말은 곧 당신의 시간은 허상이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당신이 지켜온 것은 거짓이었다는 뜻으로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 스스로에 대한 증명이고 또 우리가 지켜온 문화에 대한 항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문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문화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말해주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그게 한복이든 한글이든 K-팝이든 국밥이든 심지어는 드라마 속 흔한 소주잔 문화까지도요.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온 흔적.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결코 남의 나라가 훔쳐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 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묻습니다. 문화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이 저를 이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고 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을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66살입니다. 서울 중랑구 외진 골목 어귀에 자리한 간판도 바랜 한복 수선집을 조용히 운영하고 있지요. 간판에는 미향 의상실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상 가게보단 작업실에 더 가깝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도 많지 않고 대부분은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제자들이거나 옛 단골들이니까요. 젊었을 적엔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대학도 가지 못한 채 20살부터 패턴 재단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대 뒤에서 조용히 바느질하고 매무새를 고치는 의상 보조였죠. 그땐 밤을 새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방송국 대기실에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누군가 입고 나가는 그 옷 하나에 온 신경을 다 쏟았어요. 당시엔 K-팝이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이었어요. 가요 프로그램이라 불리던 무대였고 가수들도 아이돌이란 이름 대신 그냥 신인 가수였지요. 그런 아이들을 무대에 세우기 위해 그들의 옷자락 하나에도 온갖 정성을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몇 해를 지나고 나니 어느새 제가 맡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컨셉 회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게 됐고 때로는 가수들의 체형이나 분위기에 맞춰 의상 소재까지 직접 고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일부 소속사들이 저에게 한복을 K-팝 무대에 써보면 어떻겠냐며 제안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이 아이들이 전통과 현대를 섞은 컨셉으로 데뷔할 예정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 저에겐 신호탄이었죠. 그때부터 제 일은 단순히 옷을 수선하는 걸 넘어서 전통을 무대에 녹여내는 일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치마폭에 조선 매듭을 달거나 저고리에 자수를 새겨 아이돌의 상징처럼 만드는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름 없는 무명 디자이너였던 제가 어느새 K-팝 현장에서도 선생님이라 불리게 된 겁니다. 물론 화려한 삶은 아니었어요. TV 화면에 제 이름이 뜨는 일도 없었고 무대 위에 서는 건 늘 남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무대 뒤에서 살며 내가 만든 것이 세상에 나간다는 그 뿌듯함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쉰을 넘기며 몸이 점점 따라주지 않게 되면서 무대 일은 조금씩 접게 됐습니다. 밤을 새는 체력도 안 되고 자잘한 수공예를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손끝도 저려오고 허리도 아프더군요. 그래서 결국 지금처럼 조용한 골목에서 작은 가게 하나 열고 천천히 살아가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제자들이 들고 오는 의상 샘플을 보고 고쳐주기도 하고 새로 기획하는 무대 콘셉트를 상의하러 오는 후배들을 만나 조언도 해줍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옛날 사진 하나 들고 와서 선생님, 이때 입었던 매듭 다시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묻기도 해요. 그럴 때면 피곤함도 잊고 다시 손을 움직이게 됩니다. 실을 꿰고 천을 고르고 바느질을 시작하면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 나는 아직 이 일을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요. 그래서 K-팝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절대 남 일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한복, 매듭, 전통 자수, 무대 소품처럼 제가 몸으로 겪어온 것들이 이야기 속에 나올 때면 마치 내 인생 일부가 스크린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저에게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는 단순히 흥행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재미있는 만화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수십 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그 손맛과 마음이 담긴 작업이 비로소 세계 무대에 나아간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은 참 따뜻하고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무너뜨린 건 그 영화를 보고 쏟아진 수많은 의심과 비난들이었습니다. 한국이 또 도둑질을 했다. 그 말은 단지 문화전쟁 속 한마디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생각보다 깊게 남더군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제 이야기이자 제가 속한 세대의 이야기이자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의 이야기이니까요. 그날도 늘 그렇듯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바느질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따뜻한 햇볕이 작업실 창 너머로 조용히 들어오던 오전이었죠. 바늘 끝에 실을 꿰고 지난번에 가져온 치마자락의 손상 부위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실을 좀 풀고 다시 맞춰야겠다 싶어 조심조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군요. 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후배 하나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민정이, 저랑은 20년 가까운 인연입니다. 예전 무대 의상팀 막내로 들어왔을 때 제가 바느질부터 하나하나 가르쳤던 아이지요. 지금은 미국에 건너가 영상 콘텐츠 제작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가끔 소식 전할 때마다 요즘 친구들은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날 민정이는 숨도 고르지 않고 제 앞에 노트북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밝고 화려한 색감의 애니메이션 예고편이 재생되고 있었죠. 낯선 듯 익숙한 걸그룹, 도깨비 같은 존재들, 그리고 김밥이며 국밥, 남산타워까지 뭐랄까요. 처음엔 무척 낯설었는데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갈수록 제가 너무도 잘 아는 풍경들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그래? 하고 물었더니 민정이가 대답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미국 애니메이션이에요. 넷플릭스에서 어제 공개됐는데 지금 전 세계 1위래요. 30개국 넘게 1위 찍었다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또 난리예요.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말이 벌써 수천 개씩 달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저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늘 그랬거든요. 김치, 한복, 심지어 설날 풍습까지 누가 먼저냐고 싸우던 날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말 싸움이 벌어진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이번엔 뭔가 달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건 이야기가 달라졌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실물 문화재나 음식, 복식처럼 정적인 것들이 주로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이번엔 스토리였어요. 살아있는 캐릭터와 감정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 정서가 전 세계에 전달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제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 너무도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남의 문화일까? 민정이가 말하길 영화 속에서 걸그룹 멤버들이 무대 뒤에서 김밥을 먹고 힘든 하루를 끝낸 뒤 국밥으로 속을 달래고 목이 쉬면 한의원에 가서 탕약을 지어 먹는 장면까지 나온답니다. 거기에 저승사자며 도깨비, 무속 신앙까지 들어갔대요.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제가 30년 가까이 무대 뒤에서 봐왔던 풍경들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거예요. 김밥을 씹으면서 울던 연습생, 매무새를 다듬다 눈물을 흘리던 아이, 한약 냄새를 맡으며 이거 먹고라도 무대 서야 해요 하던 가수들. 그 장면들이 단순히 한국적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었다는 걸 아는 저는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누군가는 중국 거다라고 말하며 훔쳐갔다고 주장한다는 거잖아요. 처음엔 웃었고 다음엔 당황했고 그리고 나중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보다 먼저 올라온 건 묘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믿어온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남의 것을 흉내낸 것일 수도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결국 다음날 새벽에 그 영화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새도록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고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도무지 진정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바늘을 내려놓고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민정이가 말한 그 영화 K-팝 데몬 헌터스를 직접 보기로요. 밤이 깊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마음 한켠이 계속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냥 애니메이션 한 편인데 뭐 그리 대단한가 싶으면서도 무언가 꼭 확인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작업실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 거실 조명을 낮추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쥐고 넷플릭스 화면에서 K-팝 데몬 헌터스를 찾아 눌렀습니다. 처음 몇 분은 그냥 평범했어요. 미국식 유머도 있고 연출도 익숙한 스타일이었죠. 아,
요즘은 이런 식으로도 K-팝을 다루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별 감흥 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화면 속 주인공인 걸그룹 멤버들이 무대 리허설을 마치고 뒷무대로 내려오는 장면에서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먹는 음식이 바로 김밥이더라고요. 한쪽에 라면도 보이고 누군가는 종이컵에 국밥을 덜어 먹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 저거 우리 연습생들 모습이랑 똑같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나오는 장면마다 하나같이 익숙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었다며 한의원에 들러 탕약을 지어 마시는 장면. 공연 준비 중에 팔목을 다쳐 한방 파스를 붙이는 장면. 숙소에서 저승사자와 도깨비가 등장하는 상상을 하는 장면. 심지어 밤하늘 위로 남산타워가 비치며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까지. 너무나 익숙한 풍경들이 너무나 낯선 매체를 통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반가웠습니다. 아, 외국에서도 한국 문화를 이렇게 잘 아는구나. 우리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다니 대단한데? 그런 감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점점 더 무겁고 깊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동안 제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 뜨겁게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자부심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그저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인지, 아무튼 복잡하고도 강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어느 장면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걸그룹 멤버가 공연 중 실수를 하고 숙소로 돌아와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모습이 너무 현실 같았어요. 제가 무대 뒤에서 수도 없이 봐왔던 장면이었거든요. 데뷔 무대에서 틀렸다고, 음이탈했다고, 자기 탓이라며 국밥에 눈물을 흘리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얼굴이 화면 속 캐릭터와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창작이 아니구나. 이건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고 우리가 겪은 이야기였고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의 결정체였어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외국에서 우리보다 더 정성껏 그려낸다는 사실에 갑작스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내놓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또 그 이야기를 두고 도둑질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러 번 그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장면을 멈춰가며 보기도 하고 대사 자막을 곱씹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스틸샷으로 찍어서 민정이에게 보내며 물어보기도 했지요. 이 매듭, 이거 혹시 너 옛날에 내가 가르쳐준 그 방식 아니야? 그러자 민정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그거 그대로 쓴 거예요. 애니메이션 제작팀에 제가 추천했어요. 한국의 전통 매듭 중에 가장 단정하고 강한 의미를 담은 방식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었지만 내 삶이 들어간 것 같았고 내가 지켜온 것들이 먼 나라의 젊은 제작자들 손에서 되살아났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벅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도둑질이라는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훔친 게 아니라 지켜온 건데 라는 마음이 더더욱 커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논란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묻어두기엔 이 영화 속엔 너무 많은 우리 것이 담겨 있었고 제 인생의 조각들도 분명히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문화란 단순한 옷이나 음식이 아니라 그걸 살아낸 사람들의 감정이자 이야기구나. 그게 바로 제가 이 영화를 통해 처음으로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았던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벅차고 따뜻했던 여운이 채 식기도 전에 저는 또다시 냉정한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인터넷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본 감동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어떤 평들이 오갈까 궁금했거든요. 해외 반응도 국내 팬들 댓글도 궁금해서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꽤 괜찮았어요. 이런 문화 콘텐츠가 나오다니 정말 신선하다. 한국적인 것과 판타지가 멋지게 어우러졌다 같은 댓글들이 눈에 띄더군요. 역시 다들 비슷하게 느꼈구나 하며 뿌듯했죠. 그런데
스크롤을 조금 더 내리자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 플랫폼, 그러니까 더우반이라는 사이트에서 번역된 댓글들을 누군가 정리해둔 게시글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상상 이상으로 거센 반응들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한약은 중국 전통인데 왜 한국이 주인인 척하나? 호랑이는 고대 중국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는데 한국이 그걸 가져다 쓰다니 역겹다. 중국 매듭을 한국 소품이라고 소개하다니 이건 노골적인 문화 도둑질이다. 한국은 또 시작이네. 문화 훔치기 전문 국가. 처음엔 그저 또 그 이야기구나 싶었지만 댓글이 수백 개, 수천 개씩 이어지자 저도 모르게 손에서 휴대폰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분명 우리 것이 맞다고 믿고 있던 것들이 왜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는 걸까? 우리가 지키고 갖고 온 것들인데 왜 누군가는 그걸 훔쳤다고 말하는 걸까? 그보다 더 저를 괴롭혔던 건 정확히 어디서부터 우리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약. 맞아요. 원래 한약이란 것도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 많겠죠. 옛날 동의보감도 보면 중국 의학 이론을 참고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그걸 수백 년 동안 우리 방식으로 조제하고 민간 요법으로 정착시키고 현대화해온 노력까지 부정당해야 하는 걸까요? 또 매듭. 제가 어릴 적 할머니께 배운 매듭 방식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내려오던 거예요. 정월대보름이면 조상님들께 올릴 음식 바구니에 단정히 매어 달던 붉은 매듭. 그건 분명히 우리 집안의 것이었고 우리 동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중국 것이니 도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깊은 피로감에 빠졌습니다. 이 싸움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김치 논란, 한복 논란, 도깨비, 설날, 궁중음악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문화 전쟁이라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싸움이 계속될수록 드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지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계속 설명해야 하고 계속 증명해야 하고 계속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모든 걸 자료로 들이밀어야만 인정받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그런 세상이 서글펐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 안에 물건을 두고 매일 같이 누군가가 이거 너 거 맞아? 영수증 있어? 하고 묻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설명하고 해명해야만 하는 현실이 지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들이 자꾸 제 지난 인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 땀 한 땀 만든 매듭, 제가 골라 바느질한 저고리, 제가 디자인한 의상 소품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도용이란 말로 치환되는 세상. 그게 너무도 허탈하고 너무도 마음 아팠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 영화가 그냥 재밌는 콘텐츠라고 말할 겁니다. 그깟 만화에 뭐 그리 감정이입이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에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고 제가 겪어온 현실이 있었고 제가 가르쳐준 매듭법과 바느질 자락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논란이 단지 외교적인 이슈나 콘텐츠 간 문화 논쟁, 그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저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고 저희 세대가 지켜온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밤 이후 저는 더는 단순히 재밌는 애니메이션이라는 눈으로 이 영화를 바라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해명이 필요했고 너무 많은 감정들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바깥과의 갈등 이전에 제 안에서 시작된 내면의 갈등이었죠. 그날 밤 참 이상하게도 몸은 피곤한데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영화의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고 눈을 뜨면 휴대폰 속 그 댓글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도둑질을 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용이라는 말,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가슴을 짓누를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단지 남들의 과한 반응이라고 넘기려 했는데 갈수록 마음속에서 자꾸 그 말의 의미를 되씹게 되더군요. 나는 평생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 방식대로 아이돌의 무대 의상을 만들고 매듭 하나하나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 왔죠. 그게 누군가에겐 표절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4, 한창 일에 재미 붙일 무렵이었어요. 방송국에서 밤샘 작업을 마친 어느 봄날, 작업실 문을 열고 정리하고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 문 밖에서 망설이고 있더군요. 동글동글한 얼굴에 아직 서툰 말투를 가진 여자아이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한복 파나요? 처음엔 관광객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에 유학 온 중국 학생이더군요. 전통 옷에 관심이 많다며 직접 입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그녀는 두루마기 저고리와 연분홍 치마를 입어봤는데 거울을 보며 한참을 서 있더군요. 그러다 조심스레 말했죠. 이거 입고 경복궁 가고 싶어요. 사진 찍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 옷을 입고 우리 전통을 아름답다고 느낀다는 것. 그 자체가 감동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정가도 받지 않고 그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한복을 골라주었습니다. 잘 어울린다며 사진도 여러 장 찍어주고 매듭 단추고리 하나도 예쁜 걸로 바꿔 달아줬죠.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을 떠올리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그 아이가 한복을 입고 기뻐하던 순간 혹시 중국 사람들 눈엔 그게 문화 도용처럼 보였던 걸까? 내가 선의로 베푼 일이 누군가에겐 우리 것을 가져갔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진심이었어요. 그 옷이 예뻐서 한국이 좋아서 입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그 순수한 마음조차 누군가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제 안에서 어떤 복잡한 감정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란 정말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매듭을 묶고 저고리를 입으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복식 문화는 존재했지요. 역사라는 건 원래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입고 먹고 느끼는 것들조차 남의 것이라며 움켜쥐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 질문이 깊은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도용이란 단어는 진짜 물건을 훔친 것보다 더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훔쳤다고, 감정을 가져갔다고, 이야기마저 자기 것이라고 몰아세우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내가 지켜온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자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매듭 하나를 어떻게 묶을까 고민하고 천의 색깔을 계절에 맞춰 골라내고 저고리의 길이를 아이돌 체형에 맞춰 재단해온 그 모든 일들이 단지 모방이었다고 하면 나는 무얼 위해 이 길을 걸어왔던 걸까요? 그날 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 같았습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신념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내가 사랑해온 일이 남들 눈엔 그저 표절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문화란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나누는 것일까? 그 물음 앞에서 저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심장이 조용히 대답하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그저 우리답게 살아온 것뿐이야. 그 대답 하나로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깊은 고민은 제 안에 오래 남았고 이후로도 한동안 계속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고 괜히 신문을 펼치거나 뉴스 앱을 켜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머릿속이 시끄러운데 세상까지 시끄러운 소리를 들이밀면 그게 다 제 탓 같고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실 한 올 꿰는데 집중하면 그 순간만큼은 생각이 사라지니까요. 그러던 중 제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민정이라는 이름.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20대 중반쯤 처음으로 제 작업실에 와서 저 무대 의상 만들고 싶어요 하던 아이였지요. 그 애는 참 꼼꼼하고 눈치 빠른 아이였습니다. 매듭 하나를 배워도 절대 대충하지 않았고 가끔씩은 저보다 더 예쁜 조합을 만들어내곤 했어요. 메일을 열자 첫 줄부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민정이에요. 지금은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제작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K-팝 데몬 헌터스 작업에 참여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가 바로 그 화제의 애니메이션에 참여했다니. 크로를 내리니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주셨던 매듭 방식 혹시 기억하세요? 흰 끈에 붉은 실을 섞어 반달 모양으로 묶는 그 방식이요. 그거 이번 작품에 넣었어요. 문화 고증 회의할 때 제가 직접 제안했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매듭 하나에도 의미가 있다고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너머로 문득 내 삶의 조각이 떠밀려온 것 같았어요. 이 조용한 골목 작업실에서 작은 바늘 끝으로 이어가던 전통이 그게 누군가의 손을 통해 대서양 건너로 세계의 스크린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처음으로 문화란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마음을 적셨습니다. 내가 지킨 것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고 또 그 누군가가 다시 세상에 전하면 그건 결코 작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정이의 그 짧은 메일은 제게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살아온 시간과 신념에 대한 작지만 확실한 증명이었습니다. 민정이의 메일을 읽고 난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멀리서도 내 매듭을 기억하고 써줬다니 고맙구나. 몸은 괜찮니? 미국 생활은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화면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영상통화 요청 민정. 망설임도 잠시 저는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환하게 웃는 민정이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오랜 세월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작업실에서 흰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던 아이가 어느덧 저 먼 나라에서 당당한 제작진의 일원으로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정이의 얼굴은 여전히 환했고 눈빛엔 그때 그 열정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거 아세요? 이번 애니메이션에서 한국 문화 넣자고 할 때 솔직히 처음엔 좀 걱정했어요. 혹시 외국인들이 낯설어하거나 진부하게 느끼지 않을까 하고요. 근데 오히려 반응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들이 이걸 신기해하고 멋지다고 느끼는 걸 보니까 아, 이건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할 일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민정이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도용이 아니에요. 공유예요. 우리가 지켜온 문화를 이제는 나누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문화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어디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맞아요. 그 말 분명 제가 했습니다. 문화는 생명이야. 숨쉬고 흘러다니고 자라나는 거지. 옷장 안에 곱게 접어만 두면 그건 유물일 뿐이야. 입고 만지고 느끼고 다시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때 그 아이에게 했던 말을 이제 그 아이가 저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갈등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민정이가 내 말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어온 전통은 단절되지 않았고 지금도 누군가의 손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요. 그게 제게 너무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정이와의 영상 통화를 마친 후 제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혼란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 아이의 말 한마디, 이건 도용이 아니라 공유해요라는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조금씩 지금의 논란을 단지 인터넷 댓글 수준이 아닌 더 큰 그림에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건 우리 거다라고 말해야만 하는 걸까요? 왜 한국의 문화가 세계 무대에 등장할 때마다 항상 그건 원래 우리 거였다는 누군가의 반박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문화를 빼앗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건 단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기억과 자존심까지도 함께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름도 빼앗기고 말도 쓰지 못했던 그 시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화라는 게 자랑보다는 숨겨야 할 것, 오래된 것,
혹은 무시당할 것으로 취급되던 시기가 있었지요. 한복을 입으면 촌스럽다는 말을 들어야 했고 국악을 한다 하면 취직은 되겠냐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해방 이후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문화가 곧 선진 문명처럼 여겨졌고 영어 간판이 멋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땐 나들이 갈 때조차 양장을 입는 게 세련됨의 기준이었고 전통 음식을 먹는다 하면 옛날 사람 같다고 웃는 이들도 많았죠. 그러니 지금 K-팝이 세계를 휩쓸고 한글 간판이 뉴욕 거리에 걸리며 한복이 고급 패션 런웨이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뿌듯함이 올라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순간마다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 그건 원래 중국 거다. 한복은 조선족 문화다. 김치는 파오차이에서 나왔다. 한국의 색감은 중국 전통에서 유래했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참 서럽습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를 새로 만들거나 키워내기만 하면 누군가는 그건 내 거 아니다 하고 덮어 씌우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건 결국 우리의 문화가 매력적이기 때문 아닐까요? 매력적이지 않았다면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았을 겁니다. 남이 탐내지 않을 정도로 빛나지 않았다면 굳이 훔쳤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겠지요. 누구도 눈길 두지 않는 문화는 훔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억울함과 분노만 느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멋진 것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요. 우리의 문화가 무시당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그것을 힙하다고 부르며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는 증명하거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즐기고 지켜가는 일 아닐까요? 저는 이제 이 긴 문화 논쟁의 역사 앞에서 조금은 마음을 편히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낸 시간, 우리가 지켜온 것들이 언젠가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기운이 빠졌습니다. 한국은 문화도둑이다. 세계는 속고 있다. 한류는 표절의 집합체다. 정작 그 말들이 저를 향해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얼굴 앞에서 당신이 해온 모든 일은 거짓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민정이에게 연락을 해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괜히 그녀에게도 이런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녀는 열심히 현장에서 싸우고 있을 테고 나는 그저 이곳에서 오래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때면 저는 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바늘과 실 앞에서는 복잡한 생각이 잠시 멈추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실을 꿰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실이 바늘귀에 잘 들어가지 않았고 한숨만 나왔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조차 제 스스로에게 낯설었습니다. 평생을 이 일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고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게 단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뉴스를 꺼버리고 휴대폰도 끄고 작업실 커튼을 닫았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도 받지 않았고 찾아오는 제자들에게도 요즘 몸이 안 좋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작은 방 안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지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쥐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낯익은 풍경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겨우 애니메이션 하나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거든요. 그 속엔 제가 살아온 시간, 제가 가르친 제자, 제가 만든 매듭 하나까지 담겨 있었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무시되고 훼손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증명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록을 남기고 논문을 써서 논리를 만들겠지만 저는 평생 손으로 증명해온 사람입니다.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삶이었고 이 바늘과 실로 진심을 만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이 증명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를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은 정말로 알듯이 흘러갔습니다. 잠이 들어도 마음이 무겁고 일어나도 손끝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문화는 싸움이 아니라 흐름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결국 작업실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닫힌 셔터를 보고 제자들이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몸 아프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잠깐 쉬려고요라고 짧게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픈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 일을 해온 내 스스로가 믿기지 않아 버렸던 그 감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작업실 셔터를 내린 채 지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느질 소리로 가득 찼을 공간이 텅 빈 골목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낮에도 커튼을 닫아놓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그저 뜨거운 차를 몇 모금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켜왔고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왜 이렇게 쉽게 무너져버린 걸까? 그런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흐리멍덩한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늦은 오후 모처럼 바람을 쐬려고 가게 앞을 나섰습니다. 작업실 문 앞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테이프가 한쪽 구겨져 있었고 누군가 급히 적은 듯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한복 너무 예뻐요. 나중에 커서 꼭 입어보고 싶어요. 한참을 그 종이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글씨를 보니 아이가 쓴 게 분명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앞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중학생쯤 되는 아이 같았어요. 아마도 친구랑 이 앞을 지나가다가 마네킹에 입혀둔 저고리를 보고 적고 간 모양입니다. 별말도 아니었습니다. 짧고 단순한 말 한 줄. 그런데 그 말이 제 가슴에 조용히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나중에 커서 꼭 입어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끝없는 논쟁 속에 지쳐 있을 때도 누군가는 순수하게 이 문화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누군가는 설명을 듣지 않아도 논문을 보지 않아도 그냥 예쁘다고 느끼고 나도 입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 짧은 쪽지 하나가 제가 며칠 동안 느껴왔던 무력감의 벽을 서서히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아이가 자라서도 당당하게 한복을 입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닐까? 지금 당장은 오해도 있고 논란도 있고 부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여주는 것, 계속 전해주는 것, 계속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답 아닐까 싶었습니다. 문화라는 건 싸워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서 지켜지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입고 쓰고 먹고 즐기면 그 자체로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실을 꿰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바늘귀를 보며 손끝에 다시 감각이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한복을 처음 접하던 중학생의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마도 진짜 중요한 건 거창한 설명이 아니라 이런 작은 감탄 한마디를 이어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작업실에 다시 바람이 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커튼을 걷고 실을 꿰고 손끝에 다시 바느질의 감각이 돌아오는 그 시점에서 뜻밖의 소식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히 일감을 정리하고 있는데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이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밝고 한껏 설레어 있었죠. 선생님, 드디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작사에서 선생님께 연락드리고 싶대요. K-팝 데몬 헌터스 송 매듭 장면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다고요.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지금 이 중랑구 골목 끝 작업실에서 바느질하며 사는 나에게 무슨 자문을 받겠다는 건지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정이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화고증팀에서 전통 매듭을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장면으로 살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얘기를 했죠. 제가 그 매듭을 처음 배운 분이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을 직접 인터뷰하고 싶대요. 실물 촬영도 하고 제작 다큐멘터리에도 담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바늘이 툭 떨어졌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이제 나이도 있고 영어도 못하고. 제가 그렇게 망설이자 민정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해오신 그 손길이 지금 전 세계가 알아야 할 문화예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매듭도 없었어요. 선생님이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지난 세월 동안 묻어둔 자존심이 천천히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내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흔한 삶도 아니었지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에 한 땀 한 땀 진심으로 만들어 온 시간이 있었고 이제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 닿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제작사 측에서 정식 메일이 도착했고 인터뷰와 시연을 위한 간단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정이가 통역을 맡아주기로 했고 촬영은 한국에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카메라 앞에서 매듭 묶는 장면 그거 미국 제작진이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그 장면이 영화의 뒷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다네요. 그 말에 저는 오래된 공방 한쪽에 두었던 붉은 실타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연습을 시작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바늘과 실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서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한 출연이나 자문이 아니라 내 삶이 이어져 온 궤적이 또 한 사람에게, 또 한 세대에게 흘러가는 과정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건 참으로 기적 같은 반전이었습니다. 촬영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작업실 한쪽 벽을 조심스레 치우고 조명 장비 몇 개와 카메라가 들어섰을 뿐인데 평범한 제 공간이 순간 영화 세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정이가 통역을 맡아주었고 제작진들은 아주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절 대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그 매듭을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손동작을 클로즈업해서 촬영해도 될까요? 그렇게 저는 수십 년을 해온 일이라 더는 새로울 것도 없는 매듭을 다시 묶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제 손끝 하나, 바늘 하나가 이젠 단지 한 벌의 옷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한 시대의 기억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한 민족의 감성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촬영은 길지 않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집중했습니다. 붉은 실을 꿰고 천 위에 고르게 올리고 매듭을 조심스레 묶는 동작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담았습니다. 옛 제자들과의 기억, 무대 뒤에서 떨며 옷을 갈아입던 아이돌들, 밤을 새워 무대복에 자수를 놓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매듭이 딱 하고 완성되는 소리와 함께 카메라 감독이 작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합니다, 선생님. 정말 아름다워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에 목이 메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손놀림이, 그리고 제가 평생 지켜온 그 작은 기술이 이제 전 세계로 전해진다고 생각하니 모든 게 보람찼습니다. 평생 남의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제 작업들이 드디어 제 이름으로 불리는 날이 온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댓글을 읽으며 가슴을 조이거나 매번 해명하려 애쓰지 않게 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날선 말들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또 나왔구나.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창을 닫습니다. 왜냐고요? 진심은 결국 통하니까요. 어떤 말이든 어떤 오해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짜는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만든 것, 진심으로 이어온 것, 그리고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든 언젠가는 반드시 닿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제가 만든 매듭을 단 채로 무대에 서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걸 보며 와, 이거 정말 멋지다. 나도 해보고 싶다고 말하겠죠. 그 생각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내 손끝의 전통을 새로운 꿈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 민정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마지막 편집본 나왔어요. 제작팀에서 선생님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사진 한 장을 첨부해 보냈습니다. 화면을 터치해 이미지를 열었는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무대 뒤의 분장실, 공연을 마치고 분주히 의상을 정리하는 주인공 소녀의 모습. 그 소녀가 무릎에 올려진 붉은 저고리의 매듭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그 매듭을 클로즈업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아무런 대사도 자막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적 속에서 소녀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매듭을 다듬고 있는 장면만이 이어졌죠. 그 매듭, 그건 바로 제가 만든 그 방식이었습니다. 붉은 실과 흰 끈이 교차되며 반달처럼 묶여있는
전통 속에서도 가장 단정하고 절제된 미를 담은 매듭. 저는 그걸 감사 매듭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을 담아 보내는 옷엔 꼭 그 매듭을 달곤 했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애니메이션 한 컷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마치 삶의 어느 조각이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분명히 다음 세대로 전해졌다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소녀의 손끝은 민정이의 손끝 같았고 민정이의 손끝은 제 손끝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은 제가 살아온 시간의 문장 같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말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제야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그렇게 전해지는 거겠구나. 소란스럽지 않게 드러내지 않아도 누군가의 마음에 닿으면 그건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의 손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우리가 남기고 싶었던 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 이름을 붙이지 못한 감정들조차 결국은 형태로 남게 되고 그 형태는 언젠가 또 누군가의 가슴을 울리게 되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매듭책을 꺼내 다시 펼쳐봤습니다. 구겨지고 바랜 페이지마다 지난 세월의 제 손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전해졌구나. 참 고맙다. 말은 하지 않아도 문화는 그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이번 논란을 겪으며 제가 다시금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문화란 누가 먼저 했느냐를 따지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민족이 살아왔다는 존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말투로 감정을 나누는가,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다는 흔적이고 그것이 바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남는 것이지요. 그동안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치의 기원이 어디냐, 한복의 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심지어 도깨비와 저승사자까지도 누구의 것이냐고 서로 다투는 세상. 하지만 이젠 그런 다툼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조금은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걸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느냐, 누가 그 안에 진심을 담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문화는 책장에 꽂힌 박제된 유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쓰고 먹고 입고 말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그 안에서 숨 쉬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 것입니다. 남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해온 일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 내가 지켜온 이 바늘과 실, 매듭 하나에도 분명한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의미는 명확한 소유권이나 증명서 같은 문서로 설명되진 않지만 사람의 마음과 손끝, 그리고 눈빛 속에 깃들어 전해지는 것임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일을 계속해 나가면 되는 거겠지요. 후배들에게 전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무대 뒤에서 말없이 매무새를 다듬듯 그런 방식으로 문화를 이어가는 것. 문화는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진심으로 그 문화를 아끼고 지키려 한다면 그건 이미 존중받아야 할 인류의 유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시를 꿉니다. 다시 매듭을 묶고 다시 천을 펴고 다시 손끝에 감각을 불어넣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제가 존재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거창한 싸움이나 과격한 반박이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우리의 문화를 일상 속에서 누리고 나누는 일입니다. 그게 한복이든 K-팝이든 국밥 한 그릇이든 말이죠.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해오던 대로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 옷을 입고 우리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제가 살아오며 느낀 건 진짜 문화는 거창한 행사나 무대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머니가 명절 아침에 정갈이 차려내시던 밥상, 어머니가 여름밤에 쪽빈 물들이던 손수건, 동네 꼬마가 한복을 입고 찍은 돌사진 한 장, 그 모든 것이 다 문화였고 역사였고 우리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아내며 이어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 비난한다고 해서 변질되는 게 진짜 문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입고 말하고 만들고 즐긴다면
그건 이미 살아있는 것이고 더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버스를 타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식당에서 어린 친구들이 떡국이나 잡채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옛 시절의 정겨움이 되살아나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엔 젊은 친구들이 K-팝 무대에서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을 입고 노래하고 춤추는 걸 보면 그들이 참 멋지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거야. 맞아. 멋지지? 하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 문화는 지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매일 국밥 한 그릇 앞에서 속을 달래고 명절이면 집 안가득 전 냄새를 풍기며 무대에서는 색동이 살아 숨 쉬는 의상을 입고 노래하는 삶을 그저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내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문화의 힘 아닐까요? 이제는 목소리보다 모습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반박보다 일상으로 말해줄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우리 문화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훔쳤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지켜온 것뿐입니다. 그 말은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되뇌었던 말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가 걸어온 시간에 떳떳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저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했던 말이었지요. 사람들은 종종 문화란 소유물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싸움이 아니라 기억이고 연결입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밥상에서 어머니의 손끝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제자의 손끝으로, 그리고 그 제자가 만든 무대에서 전 세계의 누군가의 가슴으로 이어지는 조용하고도 깊은 연결입니다. 그 연결은 결코 시끄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리치지 않아도,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살아 숨쉬며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그 흐름 속에 저도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해온 일이 단지 옷을 고치고 매듭을 묶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문화의 끈을 지켜온 일이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가 만든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K-팝 속에서 한국의 색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드라마 속 국밥 한 그릇에서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에서 한복 매듭을 기억하겠지요. 그 기억은 언젠가 또 다른 연결이 되어 누군가의 손에 닿고 그 손은 또 다른 세대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줄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의 이름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내가 지킨 한마디 말, 한 벌 옷, 한 끼 식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문화는 살아있고, 우리가 계속 사랑하는 한, 우리의 이야기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한복을 입고, 맛있게 김치를 담그고, 아이돌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국밥 한 그릇에 마음을 녹이세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